선생님 반갑습니다. 2017년 4월 7일 오늘은 금요일 4월의 첫 번째 금요일입니다. 7번째 날인데 거래일자는 딱 5번째 날이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금요일을 맞고 있습니다. 왠지 7자가 들어가면은 행운이 가득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4월 7일 아침 시황 이슈 시작하도록 합니다. 소리 체크하겠습니다. 들리시면 숫자 7번 눌러주세요. 행운의 7번 잘 들리시면 숫자 7번 한번 눌러주십시오. 들리시나요? 마이크 테스트 소리 체크합니다. 들리시면 숫자 7번 눌러주십시오. 네, 들리시네요. 자, 그러면 아침 시황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가 있느냐. 일단은 당연히 첫 번째니까 미증시를 봐야겠죠. 우리나라가 이제 미증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올까요? 아마 한동안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이상 규모가 커지거나 중국 이상만큼 시장의 규모가 커지거나 미국을 일단 잡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미증시 봐야겠네요. 자, 미증시부터 갑니다. 오늘 다우 나스닥 어떻게 끝났나요? 자, 다우지수가 전거래일에 연봉은 티 안 나요. 그냥 윗꼬리 양봉인데 몸통이 좀 있는 모습입니다. 월봉상 그림 보시면 어떤가요? 월간 기준 지난달 연봉이 이번달 연봉인데 확대 좀 해볼게요. 잘 보세요. 확대를 좀 하시게 되면 미증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지난달 연봉이 이번달 연봉 또 나와요. 이렇게. 근데 3개월 전에 보니까 한 번 10자형 나오고 말던데 지금 왜 두 번째 연봉이 나올까요? 그 전으로 가봅니다. 석 달 정도 연봉 나오고 10자형 행보 나와뒀고 쉬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일반적으로 다우지수 같은 경우 상승이 나오는 가운데 한번 이제 10자형 캐를 만들기 시작하면 한두 달, 길면 석 달 정도 동안 그 횡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평에 닿아주거나 약간 눌러주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에 한번 이제 몸통을 만들고 위아래 꼬리 정도를 만들어 줬고요. 이번 달 같은 경우도 유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상승이 만들어진 구간이고요. 좀 조정이 나올 만한 시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위치 자체가. 그죠? 그래서 다우지수가 연봉상 많이 갔다가 좀 윗꼬리 몸통이 있는 모습이고 월봉도 마찬가지인데 주봉이나 일봉 그림 보셔도 좀 내려올 것 같아요. 조금 정도 2만 포인트 근처까지 한번 내려올 수 있지 않나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일봉상 그림 볼까요? 자, 들어올리고 횡보 나오죠. 이 평 닿았는데 깼어요. 자, 2만 500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봐요. 자, 다우지수가 2만 포인트 돌파를 못하다가 올해 초 2월 달에 돌파했죠. 네, 돌파하고 추가 상승으로 2만 1000포인트 갔다가 내려왔는데 신고가를 간다라거나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간다라거나 단기의 급등이 나오게 되면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조정의 가능성이 지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조정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 어떤가요? 나스닥 비슷한데 나스닥은 그래도 연봉 기준 윗꼬리 별로 없습니다. 비교해 봅시다. 별로 없죠? 네. 몸통이 두껍게 거의 몸통이 꽉 차 있는 정도의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기술주들이 1분기쯤에 1, 2분기쯤에 연초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왠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1분기쯤에서 이제 연초에 가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 이유를 간단히 보신다면 아무래도 행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술주들 행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사 있나요? 모바일 콩그레스라거나 신제품 출시라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런 건들 때문에 연초에 상반기에 움직임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힘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나스닥 월봉입니다. 지난달 아래꼬리 양봉에서 이번 달 약간 음봉이 나오지만 큰 하락은 아니고요. 주봉 형태 떠 있어요. 그러니까 나우랑 차이가 나는 게 다우지수는 떴다가 꺾이는 모습이지만 나스닥의 경우는 횡보해서 약간 올라가 있는 위치입니다. 나스닥 일봉의 모습 이 평 닿아줬고 버틸만 합니다. 자, 나스닥은 5800 정도가 아니라 5800포인트 중반선 정도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죠?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에 그래도 견조하게 잘 버틴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유형마감. 자, 미증시 어쨌든 지난 거래일에 나스닥이 조금 14포인트 올라갔고 다우는 14포인트 동일하게 올라갔습니다. 둘 다 조금 올라갔는데 이게 강보합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죠. 자, 항상 현상은 지나가는 겁니다. 날씨가 좋네. 네, 좋아요. 날씨가 별로네. 비가 오네. 눈이 오네. 바람이 부네.
지금 당장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지금 비가 오고 왜 지금 눈이 오고 왜 지금 날씨가 흐린지 그걸 알아야겠죠. 예. 열대성 고기압이 어쩌고 예. 적도 지역에서 올라온 저기 아까 고기압이 만나서 지풍이 불어올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그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주면서 뭐 열대성 저기압 만들어가지고 수온이 올라가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봅시다. 왜 그랬는지. 자, 뉴욕 마감입니다. 뉴욕 증시 소폭 상승.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지켜보자. 자,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했다고 나와 있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조심스러운 거래 자세를 보였다. S&P가 0.19% 빠졌습니다. 11개 업종 중에 8개 종목이 이제 올랐고요. 에너지주들이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높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 유가 올랐구나 바로 나오죠. 다우존 산업지수 0.07포인트 하락했어요. 잠깐만 이상하다. 올라갔는데 이상하네. 나스닥 종합지수도 전일 대비 밀렸대요. 뭐야 이상하다. 아까는 빨간불이었는데 분명 그죠? 자, 투자자들이 이목이 이날 오후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무역 긴장, 북한 핵미사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모아뒀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을 수 있는 험악한 분위기 끝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 자, 그러니까 강하게 오려가나 강하게 빠지지 않았던 이유가 그냥 관망이라고 보면 돼요. 만약에 이제 분위기가 잘 돼갖고 막 올라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공포가 험악한 분위기 끝나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에 대해서 조금 관망세가 있었다 해서 강상승이나 하락이 아니라 약간 약보합이나 강보합권 영역에서 유지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7일 발표되는 노동부의 고용보고서도 관심 대상입니다. 자, 시장의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가 이전 두 달간의 가파른 상승 이후 둔화될 것으로 최근 한 두 달 정도 동안 고용자 수가 좀 많이 늘었어요. 연초에.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에 인력 채용하는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3월을 기점으로 많이 합니다. 왜요? 학생들이 2월에 졸업을 하고 2월달에 학기 끝나고 3월에 졸업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3월 전후를 해가지고 그때까지 취업자들 많이 나옵니다. 졸업 예정자들 면접 보고 면접 통과하게 되면 이력서 신체 검사 받고 그 다음에 등록하는 회사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보통 딱 그때 그 타이밍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일거리라거나 이제 취업자도 늘었는데 이제 4월 이후부터는 4월 5월 정도는 그 고용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줄어든 시기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가파른 상승이 둔화될 것이다. 당연한 거죠. 시기적으로 그러는데. 자, 미국 노동부가 1일로 끝난 주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4천만 기록했다고 밝힙니다. 좀 줄었어요. 여전히 30만 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견고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또 몰라요. 왜냐면은 이제 봄이 되고요. 날이 좀 풀리고 여름에 여행 가고요. 이제 휴가 때 그럴 때 보면 내가 몇 년 동안 일했는데 힘들어 죽겠네. 이제 나에게 휴가를 좀 주고 싶어. 네? 보너스 받거나 여름에 휴가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못해 먹겠다. 이제 안 되겠다. 집에 가야겠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실업수당 청구 많이 하겠죠. 왜 돈 없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초에는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되고요. 그 고용지수가 여름, 그러니까 2분기, 3분기 넘어가면서 가을 이제 휴가 시즌에는 휴가 갔다 온 다음에 이탈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쯤 되면은 30만 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달러 강세를 보였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주요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미국 달러 인덱스가 전일 대비 0.1% 올랐습니다. 100.67.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달러 강세 전이라는 요인이 됐다고 되어 있네요. 이게 약간 보완적인 요인인 것 같아요. 청구 건수가 달러 강세를 보였다. 오케이. 국제유가 상승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경제활동의 계절적 증가가 미국 원유 재고량을 감소시킬 것이다. 시간의 단일가. 우리나라로 친다 그러면 그런 거겠죠. 겨울 동안에 뭔가 좀 움츠려고 있다가 봄이 되니까 봄이다. 우리 봄말 대청소 좀 하고 이번 주말에 아마 피크가 될 것 같은데 이번 주말에 벚꽃 구경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꽃놀이.
꽃놀이 가자.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꽃궁에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사업도 새로 한번 시작해보고 신규 창업도 하고 딱 그 시기잖아요. 봄이.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겠죠. 당연히. 여행 가려고 그러면 차를 타야 되니까 당연한 거고 뭐 청소하고 정리하다 보면 그거 하면서 이제 환풍기를 돌린다라거나 아니면 공기청정 돌린다라거나 전기를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기를 만드는 중요 요인 중에 하나 화석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태양광도 있을 거 다양한 게 있겠지만 아직까지 화석 에너지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석탄이라거나 뭐 이런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에너지를 많이 쓸 것이고 그러면 원유 재고량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다시 사와야 되고 그러니까 국제유가는 상승하게 되고 이런 효과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전일 대비 배럴당 55센트 올랐습니다. 1% 올랐습니다. 3월 7일 이후 최고가. 런던 선물거래소에서 6월분 북해산 브렌트유도 역시 1% 올랐습니다. 54달러대. 50달러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가격입니다. 높은 가격입니다. 어느 정도 올라간 자리가 볼 수가 있어요. 계절적 경제활동 증가가 유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미국 원유 공급량을 떨어뜨릴 것이다. 기대감.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보세요. 에너지정보청 자료가 연료 판매 업체들이 여름을 앞두고 제품 구매를 확대하는 것을 시사했다. 그러니까요. 국제금값은 상승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안감 높아지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금값이 이렇게 좀 올랐대요. 좀 올랐다네요. 5월물 은값도 상승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끝. 간단하죠? 네. 정리하자면 뭔가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좀 지켜보자는 인식들이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보시면 그런 인식들이 있다는 거고 날이 좀 따뜻해지고 날이 풀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활동이 좀 더 활성화될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움직일 것이고 그러니까 에너지 많이 쓸 것이고 원유 재고량 줄어들 거니까 사와야 되니까 유가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된 겁니다. 간단하죠? 자, 속보입니다.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9조 9천억입니다. 10조 원에 육박합니다. 역시 삼성이구나. 대단하다. 네, 대단합니다. 삼성 대단해요. 진짜. 자, 미증시 맞죠? 이제 뭐 봅니까? 국내로 넘어가야죠. 코스피, 코스닥으로 넘어갑니다. 코스피는요 2152.75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최고가 올해는 아니고요. 네, 올해는 아니고 2011년인가 12년 정도에 그때 이제 2200 찍었었는데 최고가 지금 2100포인트 중반에서 유지가 됩니다.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근데 좀 찜찜해요. 왜? 윗골 달리고 있습니다. 월봉 갑시다. 지난달까지 양봉으로 하나, 둘, 셋, 넷, 4개월 동안 들어 올렸던 코스피 지수가 이번 달에 음봉입니다. 조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월봉 기준 보게 되면 이렇게 2100포인트 돌파 나오고 200포인트 근접하게 되면 200포인트 도달을 하지 못하고 근접한 자리에 자꾸 밀리고 빠지고 조정받고 하락 나오고 저항 같아요. 역시 마찬가지. 200 돌파가 아니라 2180포인트 선에서 다시금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보이죠? 아, 또 빠지나? 또 떨어지나?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뭐냐면 시황을 할 때마다 했던 얘기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다. 왜? 코스피는 많이 갔어요. 2200 근접한 자리까지 2100포인트 돌파 나오고 정거장은 유사한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감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바닥이니까 잡으면 되고 코스피는 좀 이제 이익 실현이라거나 주의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나오는 건가요? 네. 코스피 주먹의 형태 동일합니다. 이전 고점에 근접한 자리에서 내려오죠. 지난주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주봉상 그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올리고 추가 급등이 나오지 않고 횡보가 나오고 있는데 횡보가 나왔다 고개를 꺾을 수도 있습니다. 부담감이 있습니다.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코스피 빠지는 건가요? 어제 전거래일 날 외국인들과 기관들, 개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은 코스피를 안 샀어요. 어제. 개인들 중심으로 매수했고요.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외국인이 안 샀지만 코스닥은 기관이랑 개인들이 같이 샀습니다. 그나마 최근 들어 며칠 동안 외국인들은 코스피에 대한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 일봉상 그림 보시면 전거래일 개파락에서부터 아래꼬리 쫙 달렸다가 다시 올라왔지만 여전히 2평 이하 자리 내와 있는 모습이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코스피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코스피가 올라가는 가운데 이평 밑에 한번 빠져도 며칠 안에 탈출하면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오늘부터 3거래일 동안 3거래일 안에 2160 이상 올라와서 7, 80까지 끌어올려주면 3일 안에 요 2평 이하 자리에서 탈출만 하게 되면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외국인이 사줘야 돼요. 그러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해되죠?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이제 곧 빨간불. 연봉상 곧 빨간불입니다. 이제 곧 빨간불 들어갑니다. 얘기했죠? 코스닥 바닥이라고. 600 이하 땡큐, 600 초반 땡큐라고. 잡아놓으세요. 괜찮습니다. 모아놓으세요. 바닥에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올해 올라갑니다. 왜요? 얘기했잖아요. 선거 치르잖아요. 대선하는데요. 뭘. 당연히 올라가야지. 코스피 위치가 요런 위치였다라면, 요 700 이상이었다라면, 지금 코스닥은 600 이하에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작년 올해까지. 올해 남은 모습은 양봉 빨갛게 익어가면서 700포인트 근처까지 가거나 돌파 더 나오거나 하겠죠. 올해 800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뭐 기대하는 거고 희망하는 거지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단타 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경우 코스피의 대형주보다는 코스닥의 중소형주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단타나 이제 수익 매매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 잡아놓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코스닥이 쫙 뻗어서 700 뚫고 800 가져야 여러분들 수익이 2배, 3배, 4배 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월봉상, 연봉상 굉장히 매력 있고요.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600 이하 부분 왔을 때가 되겠던 거 땡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갈 겁니다. 유지하세요. 잡아놓죠. 매집해놨죠. 매집하고 터트린 종목들이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바닥권에서부터 올라와서 수익 본 종목 몇 개 있고요. 이번 주에도 2번 이상 수익 본 종목 있습니다. 우리 VIP 회원들은 다 아시겠지만 기억하시지만 지난주와 이번 주 해가지고 2주 동안에 제가 이제 위너트레이더 모의 계정 있죠. 여러분들 모의 계정입니다. 진짜 아니에요. 모의 계정은 테스트 매매라는 걸 해드려요. 보여드립니다. 이거 사볼게요. 얼마. 이거 사볼게요. 얼마. 목표가 얼마 잡고 갈게요. 지난주와 이번 주 동안에 모의 계정으로 600 이상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조화제약 지난주에 터트린 거. 그게 500 정도 났고요. 이번 주에 예스로 2번 수익 나가 10% 이상 올라가 2번 올라와서 100만 넘게 벌었고요. 또 600 이상 수익 나왔습니다. 왜? 아니 그 종목들이 코스닥 대표주는 아니잖아요. 네, 아닙니다. 근데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코스닥과 동일한 차트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올라가면 수익이 냅니다. 그렇죠? 이런 그림도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수익도 나오고. 코스닥 이게 있죠. 600 이하 땡큐입니다. 잡아놓으세요. 괜찮아요. 유지하세요. 올라옵니다. 그림 예쁘죠. 이런 종목, 이런 위치의 구간에서 공략이 들어가야 돼요. 막 이렇게 올라가는 데서 추격하지 마시고 밑에서 쉬어줄 때 시간이 해결해줍니다. 역시나 지난주 이후에 이번 주에도 계속 상승 630까지 올라왔죠. 630.46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봉으로 가볼게요. 일봉긴 630선 30.46인데 완만하게 고개 돌리고 올라갔어요. 600 이하 내려온 거는 올해 3월달에 3번 더 있었습니다. 기회라고 했어요. 작년 연말 연초에, 작년 연말과 올해 연초에 600 이하는 무조건 잡으세요. 무조건 잡으세요라고 했습니다. 630까지 올라왔으면 600포인트 이하. 자, 만약에 지수를 매수했다고 쳐봅시다. 600포인트에 대한 그 지수를 매수했다고 치면 630 가면 얼마 한 거예요? 5%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수만 잡아서 수익 받겠네요. 연동 종목 잡아서 수익 났겠네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가능성이나 희망이 좀 더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뉴스로 넘어갈까요? 뉴스 갑니다. 뉴스 몇 개 없어요, 오늘. 오늘 보니까 언론이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뉴스를 제가 이제 시황을 하기 전에 뉴스를 딱 봐요. 전반적인 뉴스를 딱 보고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딱 보게 되는데 뽑아놓고 오늘 어떤 뉴스를 말씀드려야겠다, 어떤 뉴스 얘기해야겠다 했는데 오늘 뉴스가 별로 안 나왔습니다. 특별한 뉴스 나온 것도 별로 없고 볼만한 게 많이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요. 요거를 캡처를 좀 해갖고 좀 넣어볼까요? 잠깐만요. 이거 좀 추가할게요. 원래 뉴스 8개밖에 없었는데 제가 한 2개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네, 바로바로 추가할게요. 이 재밌죠? 요게 또 생방의 묘미예요.
생방의 묘미. 바로바로 기사가 추가됩니다. 나노스 재감사 계약 체결. 요게 하나 나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삼성 얘기 잠깐 했잖아요.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잠정 영업이익이 9조 9천억 정도. 일보 얘기 나옵니다. 일보 나온 것도 잠깐 보고 딱 10개 맞추고 갈게요.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영업이익. 이거는 뭐 자세한 내용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뉴스만 나온 거랑 뭐 특별히 볼 건 없겠지만 그래도 봅시다. 네. 자, 57분 정도에 보통 마이크 넘겨드리죠. 그 전까지 10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씩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합니다. 네. 6명 정도의 전문가가 시황을 돌아가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 하루씩 밀려요. 다음 주는 시황이 없겠네. 다다음 주 월요일 날. 네. 제가 시황을 하니까 왠지 좋은 일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일 있어야죠. 네, 그죠? 잠깐만요. 네, 영업이익 나왔어요. 자, 하나생명이 생보사 첫 연구체 발행에 성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IFRS 17 앞두고 5천억을 조달했고요. RBC 비율 높이려 고금리 제시. 뭔 얘기예요? IFRS 17과 RBC 뭐야 이게 어려운 얘기. 모르는 얘기는 넘어가면 돼요. 책을 보다가도 영어책이나 외국 아니면 이제 기술책을 보더라도 잘 모르는 걸 일단 넘어가요. 이해되는 것만 딱딱 보고 나중에 또 보면 돼요. 그럼 이해돼요. 자, 하나생명이 생명보험사상 중 최초로 공모회사차 시장에서 연구체입니다.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0년 만기 연구체입니다. 네, 57분 알겠습니다. 57분 넘겨드릴게요. 자, 5천억어치를 발행했어요. 기관 투자자를 상대로 수요 예측을 한 결과 5,500억 원의 매수 주문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집을 살 때, 아파트를 구매한다고는 할 때, 모기지를 할 때 30년 정도 가잖아요. 뭐 짧으면 10년, 20년, 30년 있는데 10년짜리 같은 경우도 할 수도 있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죠? 내가 만약에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있고 지금 한 달에 얼마를 받고 있고 연봉이 얼마니까 회사를 계속 다녔을 경우에 한 달에 이만큼 지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10년짜리 해가지고 내가 10년에 갚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보통 장기에 30년으로 최대한 맥시멈 찍죠. 회사채 같은 게 30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기지로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기준입니다. 거의 뭐 30년 만기라고 되어 있지만 30년 이상 존속하는 기업들이 흔치 않아요. 지금 이미 하나라거나 뭐 삼성이랑 이런 기업들은 오래됐기 때문에 뭐 계속 존속할 수 있으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대기업도 언제 한순간에 모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기간에 만기 상품을 판매했다는 거는 그만큼 신용도 높다는 걸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연구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연기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만기 정해져 있지만 발행하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서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30년 했는데 회사가 더 이걸 좀 더 해도 될 것 같다. 회사채 30년 되어 있지만 50년 늘릴게요. 늘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가능하다고 하니까. 거의 못 뺀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 야, 하나가 신용도가 대박인데요. 그죠? 자, 근데 이게 왜 인기를 끌고 왜 들어갔느냐? 금리가 높아요. 기관 투자자의 4%, 4.4, 4.9%의 금리를 제시했습니다. 보통 요즘에 은행 금리가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K뱅크 같은 경우도 금리 이제 돈 맡기면 2% 줍니다. 세전으로. 근데 2배 이상을 주니까 아니 장기 만기라고 이제 연구체라고 하더라도 2%씩만 4%씩만 준다고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냥 기본적으로. 그죠? 그리고 신용등급도 5년 만기 AA 회사채 평균보다 3%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이 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채가 만기 그죠? 또 속보 나왔네요. 속보 나왔네. 잠깐만 속보를 일보 말고 정확한 걸 볼까요? 이걸 똑같겠네요. 네.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나오면 되고. 그래서 발행 성공했다. 과연 이게 자본 확충에 성공한 다음에 자본 건전성 지표인 지급 여력 RBC 이게요. 지급 여력입니다. 비율을 높이게 됐다. 안정화됐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맨 밑에 보세요. 하나생명이 발행에 성공하면서 자본 확충이 필요한 다른 보험사도 연구체 발행을 검토할 거다라는 얘기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스타트를 끊어놓으면 그 다음은 쉬워요. 원래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쉽거든요. 이것도 쉽게 여러분 이야기 쉽게 얘기하게 되면 연애하다가 처음 손잡기가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맨날 잡아요. 처음에 손잡을 때 그 설렘 떨림 기억하시나요? 손을 잡고 싶은데 잡아도 될까 막 하다가 탁 잡았는데 막 전개 찌릿찌릿 오죠. 그 다음부터는 데이트할 때만 손잡고 룰라라 하는 겁니다.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쉽다. 다른 보험사들도 연구체 발행에 대한 얘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식시장 나쁜 소식은 더 커 보이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이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개인 및 기관 투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4가지 주식시장 신뢰지수를 발표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주식시장 붕괴지수 1929년과 87년에 발생한 대폭락과 비슷한 상황으로 6개월 안에 미국에서 일어날 확률을 측정한 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쭉 넘어갈게요. 쭉쭉쭉쭉쭉쭉쭉쭉 보게 되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관적인 판단이요. 객관적인 판단에 비해서 나쁜 소식을 더 크게 받아들여서 6배 정도 안 좋게 본다는 얘기예요. 주식 폭락 확률이 투자들이 예측하는 주식 폭락 확률이 객관적 데이터에 비한 것보다 6배 더 크다. 왜? 안 좋은 건 크게 들으니까. 딱 제목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긍정적인 내용보다 부정적 내용에 더 주목을 하는 현상을 부정 편향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녔을 때 친절하고 착하고 친절하고 착하고 학생들한테 혼 안 내고 욕 안 하고 그냥 좋게 넘어갔던 선생님이랑 때리고 욕하고 괴롭히고 했던 선생님이랑 누가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기억에 누가 생각이 나세요? 보통 체육 선생님 중에 한 명씩 있다는 삽자루 혹은 물리나 수학이나 선생님 한 명씩 있다라는 뭐가 있죠? 터미네이터? 이런 거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 분들 기억이 납니다. 평화로운 시절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악재 같은 경우도 호재보다는 악재를 좀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되고 그게 사람의 심리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나쁜 소식이 커 보인다. 경영의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약간 역순으로 보게 되면 거꾸로 보게 되면 독사는 무조건 있죠. 그러니까요. 독사는 무조건 있다니까 학교에. 기억하잖아요. 근데 순둥이 선생님 기억나는 분 계세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악재나 안 좋은 얘기가 사람들의 뇌리에 더 깊이 파고들게 되고 드라마를 볼 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착한 드라마 재미없잖아요. 나쁜 사람 나오고 막 하는 거. 아침 드라마의 묘미가 뭐예요? 물 끼얹고 김치 싸대기 던지고 때리고 부수고 불륜하고 막 복수하고 그래 재밌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 그래서 나쁜 소식이 많이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고 그걸 확 와닿게 되는데 우리는 이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악재가 나와가지고 혹은 안 좋은 소식이 나와가지고 주가 급락을 해요. 뚝뚝 떨어져요. 낙폭 과대를 만듭니다. 그러면 낙폭 과대 아리 꼬리를 잡는 거예요. 우리 매매가 그런 거. 낙주 매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더 커 보이니까 그럴 때 이용하자라는 겁니다. 재밌죠? 얘기 들으니까? SK플랜이 위메이드엔터 카카오 지금 보유지분 전량 매각했답니다. 각각 1135억, 1937억을 현금했대요. SK플래닛과 위메이드엔터가 카카오 지분을 전량 매도했다는데 왜 그랬을까요? 매각 금액이 주당 83,600원. 카카오의 주가가 하락에 나온 다음에 8만원대 중후반까지 살짝 올라갔는데 카카오뱅크가 이제 6월 정도에 올라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 희한하죠? 자, 증권업계에서는 전략적 투자자가 카카오 주가를 매각한 배경에 대해서 엇갈리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상반기에 주가에 뚜렷한 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6월 이후라고 되어 있으니까 카카오뱅크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카카오 실적은 카카오톡 광고 상품이 출시되는 하반기부터 본격 개선 보유. 카카오 주가가 5월 31일 종가 10만 2,800원부터 10만 돌파 못 나오고요. 8만 원 안짝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기초 체력이 탄탄한 만큼 중장기 투자한다는 얘기 나와주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좀 애매하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카카오뱅크 나오면 좀 나아지지 않겠나 싶은데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아직 2, 3개월 넘게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관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차익 실현 급증 주식형 펀드에서 MMF로 자,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주식 주가가 올라간다 하면 뭘 기준 얘기합니까? 코스피를 얘기하죠. 기본적으로 코스피를 얘기합니다. 코스피가 2100포인트 이상 150, 180 갔다가 횡보 나오고 꺾일 것 같아요. 차익 실현 펀드 단계 자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MMF나 예측이 는다는 얘기입니다. 초단타라거나 이제 아니면 이제 그 코스닥 구분해서 종목들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보는 겁니다. 자금 들어가는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다 그러면 그럴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MMF 많이 몰렸대요. 일시적 자금 맡기는 수시 이출금 상품인데 국내 특별자산 투자는 대안형 투자 펀드로는 1조 6,500억이 들어갔다 합니다. 특별자산 뭐가 있을까요? 네, 그쪽에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한일시멘트 레미탈 적자 25년 아성의 균열. 한일시멘트 레미탈 이게 실적이요. 그렇게 안 좋지만 매출은 좋은데 영업이익이 줄었어요. 그렇죠? 매출은 2014년 얼마야 이게 100만 원 단위죠. 100만 원, 1000만 원, 억 2,883억 1,400만 원, 2,752억, 2,893억 많은데 영업이익이 뚝 떨어집니다. 215억에서 마이너스 91억인가요? 많이 적자 나옵니다. 매출은 올랐는데 91억의 영업 손실을 보입니다. 흑자에서 적자 전환. 자, 그러면서 이게 지금 한일시멘트가 뒤로 따라온다는 분위기예요. 뒤에 이제 그 후발주자한테 먹힐 분위기란 얘기입니다. 네? 보면은 레미탈에서 드라이 모르타로 시장을 개척하는 어쩌고저쩌고 20년 80년 독주했었는데 쭉쭉쭉쭉쭉 하게 되면 3표에 파주지수에 올려 3표에 맞서서 한일시멘트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내놓고 있다. 그러니까 가격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했으면 돈 많이 벌었을 텐데 영업이익 늘었을 텐데 누가 이제 밑에서 치고 올라오니까 이걸 이겨먹으려고 누르려고 가격을 뚝 떨어뜨리니까 영업이익이 뚝 떨어졌다는 얘기죠. 저가 경쟁 때문에 같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3표가 많이 따라갔어요. 15%까지 확대하면서 기존 2위 업체인 아세아시멘트 수준까지 끌어올립니다.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도 비중이 이제 80에서 70% 줄었어요. 야, 거의 혼자 해먹다가 이제는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규모가 커졌잖아요. 혼자 해먹으니까 직원도 많이 늘리고 지수도 많았는데 매달 한 달에 100억씩 나가다가 매달 고정 100억 나가다가 매출이 줄거나 비중 점유율 줄어가지고 버는 게 50억밖에 못 벌었어요. 근데 지출은 100억이야. 그러면 손실이죠. 적자 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서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 어려움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가 경쟁을 하면요 같이 죽는 거예요. 치킨 게임 하는 겁니다. 좀 어려울 것 같다. 건설업종도 아직까지 좀 힘이 된 시기이기도 하고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CJ그룹이 M&A 시도를 건다라는 얘기입니다. CJ그룹이 대기업이잖아요. 삼성과 LG, CJ 이렇게 3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CJ그룹이 M&A 시도를 건다고 합니다. 글로벌 퍼스트. 이재용 회장의 공식 경영복지 앞두고 매물 사냥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뭘 보느냐? CJ의 M&A 대상이 될 만한 기업들을 보는 겁니다. CJ의 M&A 대상이 될 만한 기업들을 보는 겁니다. 그런 기업들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투자 금액이 크죠. 금액이 큽니다. 연도별 투자 금액을 보시게 되면 2016년에 1조 9천억에 2017년 5조까지 몇 배예요? 2배 이상, 거의 2배 이상, 3배 가까이 올라옵니다. 야, 누가 선택이 될 것이냐? 누가 될까요? CJ 사준다 그런다라면 기대가 되겠죠? 그렇죠? 최근에 인수행보 보시게 되면 이것저것 많이 나옵니다. 2012년 대한통운, 스마트카고, 통칭물류, 베트남 운킹스 거의 외국 기업들 많이 샀어요. 더 바디샤, 베트남 제마대 국내 업종들 같이 온다라면 나올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관련 얘기 나옵니다. 투자 2년 만에 15배 수익을 했다. 이거는 그냥 본인 얘기고요. 개인들의 얘기입니다. 개인 얘기인데 이거를 뭘 보는 거냐면 비트코인이 향후에 정말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요. 가면 좋겠네요. 진짜. 하신 분 있으시다라면. 영어 공부도 한대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매수하거나 투자한 종목이 있다라면 거기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야 돼요. 그냥 뭐 샀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게 앞으로 시장 전망가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하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근데 이걸 했기 때문에 이분이 15배 벌었대요. 대단합니다. 불안 요소도 있습니다. 있는데 통합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해요.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본격 시장 성장이 2018년 이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뭐 1000달러 이상 올라가 있죠. 이미 많이 올라가 있다라고 나오셨는데 뭐 당장 사람 얘기는 아니고 추이를 지켜볼 만은 하다 라는 정도입니다. K뱅크 은행보다 어디 제2금융권 걱정거리.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지난주 이번 주에 기사 본 게 있어요. 아프로그룹이라고 해서 러시앤캐시라거나 뭐 OK캐시 OK 저축은행 인선 회사 있죠. 그룹 일본계 기업 그룹인데 이 아프로그룹이 대출업이죠. 대부업 빠져나가겠다고 했습니다. 2024년까지인가요? 단계적으로 빠져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자율은 최대 이자는 줄어들고 있고 K뱅크 카카오뱅크 들어가면서 이거 대출해주는데 싸게 해준다 그러고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일본에서 우리나라 넘어왔던 이유가 이자 높으니까였는데 이거 빠져나가니까 이제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빠져나간대요. 점점. 그래서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이 K뱅크 때문에 지금 죽겠다는 얘기 나옵니다. 엄청 많이 했어요. 대출 승인권이 600건이고요. 수신계좌 크고요. 대출도 700원 엄청 많이 했대요. 한 방에. 대박입니다. 카카오뱅크까지 나오게 된다면 2금융권, 3금융권이 더욱더 충격을 받고 타격을 입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나눠서 재감사 계약 체결, 안진 3일과 협력 적정 의견에 총력을 보인다. 이것 때문에 광림이라거나 정말 빠진 게 몇 개 있었죠. 다시 이게 진행이 되면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직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마지막 삼성전자 잠정 영업이익이 9조 9천억으로 일보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고요. 매출액은 50조 원으로 0.44%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삼성, 포기하지 않는 삼성, 죽지 않는 삼성, 포레버, 삼성 포레버 대단합니다. 자, 시간은 57분이고요. 오늘 이 삼성의 잠정 영업이 거의 10조 가까운 뉴스와 함께 오늘도 수익이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 금 뭐예요? 돈, 세금, 돈 많이 버십시오. 오늘도 대박 나시고요. 여기는 함께하면 좋은 방송, 성공한 자동님의 위너트레이더.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관리하고 여러분께 수익을 드리는 위너스톡입니다. 자, 선정호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고 저는 아침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대박 나십시오. 지금까지 위너스톡의 양봉 캔들 레드 캔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